이게 한 나라의 전체라면 믿어지십니까? 도로 옆 간간이 있는 건물과 중심가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도시, 한산한 공항 주변, 모든 국민들이 외제차를 끌었던 나라, 한때는 한국, 일본보다 잘 살았던 나라, 울릉도와 크기가 비슷한 인구 1만 명의 섬나라 나우루는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우루는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12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오세아니아의 여느 섬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1798년 영국의 선박 헌터호가 이 섬을 발견하고 긴 항해 중 부족한 물과 코코넛 같은 보급품을 얻기 위해 나우루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선장인 존 퍽은 섬의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 쾌적하다고 해서 섬의 이름을 플레전트 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나우루는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귀향지 역할을 하며 유럽인들은 보급품의 대가로 원주민들에게 총과 술을 주었고 원주민들은 코코넛 속 흰 과육을 햇빛에 말려서 코코넛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코프라라는 원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우루에게 큰 비극으로 다가올지는 유럽인들도 나우루 원주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술에 익숙하지 않은 원주민들은 중독과 폭력이 증가했고 전통적으로 창이나 활을 사용하던 원주민들이 파괴력이 강한 총과 화학을 접하게 되면서 시족 간의 작은 다툼이 곧바로 큰 전투로 번지게 되었고 각각의 시족들은 섬에 있던 독일 무역상들에게 점점 더 강한 무기를 요청하게 되면서 많은 무기들이 원주민들에게 대량으로 팔렸습니다. 그 결과 1878년에 일어난 시족 간의 아주 사소한 갈등은 결국 12개의 시족이 모두 얽힌 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1400명이었던 나우루 섬의 인구가 불과 10년 만에 절반으로 가까이 줄게 되었죠. 나우루의 내전으로 인해 코프라의 교역이 불안정해지자 독일은 나우루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회복시키겠다는 명분으로 1888년 독일 군함을 파견해 원주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나우루를 독일 보호령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나우루 사회는 유럽식 행정의 법률 체계 아래로 들어가고 원주민들은 주로 코프라 생산에 종사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시 섬 내부에는 뾰족뾰족한 석회암 지형이 많았는데 그동안 원주민들은 그것을 그냥 쓸모없는 돌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돌은 석회암이 아니라 인삼염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새들의 똥이 산호층과 배합되어 인광석으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영국인 상인이었던 알버트 앨리스는 그 돌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판단해 연구를 하게 되고 분석해보니 그냥 인산염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산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럽은 농업비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산염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독일은 즉시 태평양 인산염 회사를 건립하고 본격적으로 인산염 채굴을 하기 시작하며 섬 전체가 사실상 거대한 인산염 광산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령 태평양 섬들은 연합국의 목표가 되었고 나우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14년 9월 11일 호주 해군함대가 나우루에 도착했지만 섬에는 독일 행정관과 소수의 독일 관리만 있었고 호주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섬을 점령하게 되며 나우루는 독일 통치에서 연합국 군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연합국은 독일 시절 채굴권을 계속 이어받았고 태평양 인산염 회사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일본군이 나우루를 점령해 섬을 군사기지화하며 채굴 활동을 유지했고 강제노동을 위해서 수천 명의 원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의해 해방된 후 나우루는 호주 주도로 관리되는 신탁 통치령으로 전환됩니다. 1951년에 지방정부의회가 나우루에 설립되고 섬의 일부 자치 행정이 부여됐는데 이때 호주가 나우루의 인산염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연안에 다른 더 큰 섬을 주겠다며 나우루인들에게 집단 이주를 제안했지만 이미 일본에 의해 강제 이주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바로 거절을 당했죠. 이 일을 계기로 독립 열풍이 불면서 결국 영연방과 합의해 1969년 나우루는 그토록 원하던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고 나우루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섬 전체 인산염 채굴권과 수익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이전까지 외국 회사가 독점하던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나우루 태평양 인산염 국영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산염 채굴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당시로 따지면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었고 나우루 정부는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 회사와 채굴 양도 계약을 맺은 대신 인산염 판매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주는 계약을 체결하며 여기서부터 나우루의 본격적인 황금기가 시작됐습니다. 나우루는 인산염 수익으로 연간 1.5억 달러, 불과 10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8조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는 부국이 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달러였으니까 거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소득이었죠. 당시 나우루의 인구는 7,750명으로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부의 분배도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우루 국민들의 불만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나우루인들은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피지나 하와이를 가서 쇼핑을 하거나 간선도로가 나라에 한 개밖에 없어 고속도로가 없는 국가임에도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은 고급차를 기본적으로 2대씩 보유했습니다. 걸어다니기가 귀찮아 얼마 안 되는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 좁은 섬에 여객기만 9대, 주유소는 무려 29개나 있었고 마트에서 쇼핑을 하기도 귀찮아서 차를 몰고 마트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종업원이 주문한 물건을 들고
나와 차에 실어주었을 정도였습니다. 나우루 국민들은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를 무료로 이용했고 필요한 노동력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신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까지 외국인이었으며 세금도 없었고 빨래나 청소도 메이드가 다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세드레똥 인광석으로 부자가 된 나우루 국민들은 별 생각 없이 돈을 전부 탕진하며 살았고 그들은 점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나우루의 광산이 줄어들면서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낼 조짐이 보이자 이에 대비해 정부는 바닷가에 항구를 만들어 국민들을 일하게 만들려고 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음식들을 싸들고 와 일광욕만 즐겼다고 합니다. 결국 인광석을 캐느라 경작지도 파내버려 국토의 80%가 황무지가 되었고 텃밭 수준 말고는 농업이 전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식량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나우루 정부의 자산 운용도 엉망이었는데 온갖 부정부패와 부실 투자로 돈을 줄줄이 날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천만 달러가 증발해도 그냥 넘어갔다는 게 충격적이죠. 대통령이 호주의 멜버른 빌딩 꼭대기층에 집무실을 차린다거나 경제 관련 교육도 전혀 안 받은 사람이 경제부 장관에 있었다거나 이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고작 1만 명이라 법조인, 회계사 같은 전문가 집단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도 한몫했죠. 결국 자원이 고갈되자 부동산 담보로 은행 돈을 끌어오거나 세계의 어두운 조직들에게 국적을 팔아 스위스 은행을 흉내내면서 검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업을 시작했는데 나름 이 전략이 먹혀들어 조세 피난처 노릇을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오세아니아에서 나름 부유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어두운 조직들이 활동을 시작하자 어두운 조직의 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은행에서 예금이 대량으로 인출되고 국제적으로 제재 조치를 먹는 바람에 나우루 중앙은행이 무너졌고 국민들은 계좌에 돈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게 되며 국가 경제는 순식간에 거의 최빈국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우루는 호주 대신에 남미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호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겨우 연명했지만 본인들 살기 바쁜 와중에 난민들이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중 한 난민은 인터뷰에서 생활보조금은 고사하고 가끔 먹는 거 주는 수준이니 이대로 굶어 죽을 바엔 물고기라도 잡겠다고 하니까 여기 나우루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알아서 배 마련해서 잡으랍니다. 그럴 돈이 있었으면 여기를 왔겠어요? 라며 나우루 정부의 실태에 대해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난민들이 단식 투쟁을 하며 호주로의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호주 정부가 난민 캠프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난민들의 투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사실 나우루인들 상당수가 난민 캠프에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급료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을 만큼 나우루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난민들의 존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나우루인들과 난민들이 같이 빨래, 농사, 낚시를 하며 적응해갔고 2010년대 이후에는 1인당 GDP가 2,500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실업률도 크게 줄었죠. 하지만 전기 공급은 하루 4시간 남짓에 식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연료가 없어 버려진 상태라 길거리엔 버려진 외제차들이 넘쳐나고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는 다르게 관광업과 어업을 키우지 않고 돈을 펑펑 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나우루는 자원의 저주를 상징하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호주에서 교육받은 기술 관료들이 정권을 잡고 참치 통조림 공장을 설립하고 아직 남아있는 인광석 채굴을 재개하면서 기후변화 투자 교양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작은 섬 나우루, 인광석이 가져다준 번영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풍요를 품었던 땅은 황폐화가 되며 나우루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과연 나우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